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해원 출판사에서 펴냈고 최윤영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조지 오웰은 본명이 에릭 아더 블레어이고요. 인도 벵골주 모티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이고 인도의 아편국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는 오웰이 8살 때 퇴직을 하고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넉넉한 편이 못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오웰을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의 오웰은 학창시절 내내 부유하고 유복한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과 고립감,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불평등한 학교의 규율은 10살 무렵의 어린 오웰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조직과 계급, 통제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사립 예비학교와 명문 이튼교를 졸업하고 오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얀마로 가서 경찰관으로 근무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국 제국주의의 포악성과 인간차별, 탄압을 목격합니다. 또한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는 바르셀로나로 가서 직접 시민군으로서 전투에 참여하며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독재 정치를 증오하게 됩니다. 오웰의 인생 전반에 걸친 이러한 경험들은 하층 계급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마음을,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 정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경험과 신념은 동물농장 1984년이라는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소련의 전체주의를 비판한 동물농장은 1944년 초에 완성되었지만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했는데요. 아직은 소련이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945년 종전이 되어서야 이 책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작가 소개와 함께 영상 자막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지 오웰에게 경제적 안정과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동물농장을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 1. 장원농장의 존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닭장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주방에 있는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따라 쭉 들이마시고는 침실로 올라갔다. 침실의 불이 꺼지자마자 농장 건물에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미들 화이트상을 탄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전원이 낮 동안에 빙 돌았던 것이다. 메이저 영감은 농장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1시간쯤은 잠을 미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큰 창고 한 구석, 약간 높은 단상에는 메이저가 집방석 위에 벌써 편안히 자리 잡고 있었고 곧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맨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 등 개 3마리가 왔고 돼지들, 암탉들, 비둘기들, 양과 염소들이 왔다. 마차를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는 함께 들어왔는데 클로버는 중년이 다 된 살찌고 인자한 앞말이고 복서는
키가 자그마치 72인치에 가까운 거한으로 보통 말 2마리가 할 일을 너끈히 혼자 해냈다. 말의 뒤를 이어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 존스 씨의 이륜 마차를 끄는 어리숙하면서도 예쁘장한 흰 앞말 몰리가 설탕 덩어리를 씹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메이저는 모두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목을 가다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동지 여러분, 아무래도 나는 여러분과 몇 달 정도밖에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체험해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비참하고 고생스럽고 짧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먹이를 얻어먹고 능력이 있는 놈은 힘이 다할 때까지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쓸모없게 되면 그 순간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거의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여기서 추방합시다. 그러면 굶주림과 과로의 근원은 영원히 없어질 겁니다. 인간은 생산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암소 여러분, 당신네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짜낸 우유가 몇천 갤런이나 됩니까? 그리고 튼튼한 송아지를 길러야 할 우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암탉 여러분, 당신들은 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으며 그 중에서 병아리로 깬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존스와 그의 일당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시장에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4마리의 망아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한 살이 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식용돼지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1년 안에 도살대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암소도, 돼지도, 암탉도, 양도 모두 말입니다. 복서 당신도 그 거대한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날, 존스가 당신을 도살장의 백정에게 팔아버릴 것이고 그 백정은 당신 목을 쳐서 삶아가지고 사냥개의 먹이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재앙이 인간의 폭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한 일이 아닙니까? 밤낮으로 절치부심해서 인류의 멸망을 꾀하십시오. 2다리로 걷는 놈은 전부 적이며 4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정복한 후에라도 인간의 악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동물이든 같은 동물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동물도 절대로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자, 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간밤의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해 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적에 내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은 곡조와 처음 3마디의 가사밖에 모르는 옛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꿈속에서 그 곡조가 생각났습니다.
더구나 그 노래의 가사까지도 생각난 겁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영국의 가축들입니다. 영국의 가축들아, 아일랜드의 가축들아, 모든 땅과 나라의 가축들아, 즐거운 내 소식을 들어라. 장차 황금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을.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폭군인 인간이 전락하고 영국의 비옥한 들판에서 가축들만이 활보하는 그날이. 우리들의 코에서는 콧뚜레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등에서는 마구가 벗겨지며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가혹한 채찍질도 더 이상 없으리라. 마음속에 그려보지도 못한 풍요가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클로버와 콩과 당상추가 그날로써 모두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 노래는 동물들을 온통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몇 번 연습을 한 다음 농장 전체가 떠나갈 듯 커다란 소리로 영국의 가축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흘 뒤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체는 과수원 아래쪽에 묻혔다. 3월 초순에 그 일이 있은 뒤 그 다음 석 달 동안 극히 비밀스러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농장의 총명한 동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주었다. 돼지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인식되어 있었고 돼지들 중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마리의 젊은 수퇴지는 그중 더 뛰어났다. 이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돼지는 몸집이 작고 뚱뚱한 스퀼러라는 돼지였는데 행동은 민첩하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재기 넘치는 능병가로서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이 세 마리의 돼지들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완전한 사상체계로 정립하고 여기에 동물주의라는 명칭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들은 존스 씨가 잠든 뒤 창고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동물주의의 원칙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쌍두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로버였다. 그런데 발라는 모두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건초용 풀을 벨 때가 거의 되어가는 6월, 성 요한의 축일 전날이었다. 존스 씨는 윌링던에 갔다가 레드 라이온 주막에서 어찌나 과음을 했던지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때나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이 우유를 짜고 나서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은 채 토끼 사냥을 나갔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도 동물들은 먹이를 먹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식량 창고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동물들 모두가 저장통에서 먹이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존스 씨와 일꾼 넷은 채찍을 들고 식량 창고에 들어와 이리저리 휘둘러댔다.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물들은 일제히 학대자들에게 덤벼들었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은 느닷없이 동물들의 머리로 받치고 발길로 채였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되었다. 그들 5명은 큰 도로로 통하는 마찻길로 급히 도망쳤고 동물들은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뒤쫓았다. 그리하여 반란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존스는 추방되고 장원 농장은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외양간 한쪽 구석에 있는 마구 창고가 부서져 열렸고 제갈, 콧뚜레, 개사슬, 그리고 존스 씨가 돼지와 새끼양을 거세하는 데 사용했던 무자비한 칼 등은 전부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곱비, 굴레, 눈가리개, 그리고 치욕적인 여물망태 따위는 마당에서 타고 있는 쓰레기 불더미 속에 던져졌다. 그런 다음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들을 식량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각자에게 정량보다 많은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고 개에게는 각각 비스킷 2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국의 가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거푸 7번이나 부른 다음 잠자리에 들어 일찍이 맛보지 못한 깊은 단잠을 잤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뜨자 농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 경작지와 건초밭과 과수원과 연못과 숲 등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농장 건물로 줄지어 돌아와 농장 주인의 집 문에 이르렀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아 열어젖들이자 동물들은 일렬로 서서 들어가 무엇이라도 망가질까봐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걸었다. 깃털 이불을 깔아놓은 침대며 거울이며 말털 소파며 브리셀 양탄자며 응접실 벽난로 위에 걸린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사치품들을 경외의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돼지들은 이제야 밝히는 것이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자기들은 존스 씨의 아이들이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낡은 철자교본을 가지고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고 공개했다. 돼지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연구 끝에 동물주의의 원칙을 7계명으로 요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7계명이 이제부터 벽에 쓰여질 것이며 불변의 율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7계명 1.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바로 이때 얼마 전부터 불편해 보이던 암소 3마리가 음매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24시간 동안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퉁퉁 불어서 터질 것 같은 상태였던 것이다. 돼지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양동이를 가져오라 하고는 꽤 솜씨 있게 젖을 짜주었다. 5개의 양동이는 금방 거품이 있는 진한 우유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많은 우유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 질렀다. 그건 나중에 해결하겠소. 건초를 거둬들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유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3. 건초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던가. 건초 수확량은 기대 이상으로 훨씬 성공적이었다. 때로는 일이 힘들기도 했다. 농기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무척 영리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돼지들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지휘 감독만 했다. 복서와 클로버는 풀 베는 기계와 썰애를 몸에 묶고 꾸준히 들판을 빙빙 돌았다. 오리와 암탉까지도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왔다 갔다 하며
부리로 작은 건초다발을 물어 날랐다. 여름 내내 농장의 일은 마치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 진행되었다. 동물들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기생충적 존재인 인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자가 먹을 식량이 더 많아졌다. 복선은 모든 동물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존스 밑에서도 열심히 일하던 근면가였지만 이제는 말 3마리 몫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일을 했다. 훔치는 동물도 식량의 배급에 대해서 불평하는 동물도 없었다. 당나귀 벤저민 영감은 반란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주어진 일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여분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는 매주마다 어김없이 거행되는 기개양식이 있었다. 개양식이 끝나면 모든 동물들은 회합으로 알려져 있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큰 창고로 들어갔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토론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둘은 어느 한쪽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다른 쪽은 언제나 반대를 했다. 돼지들은 마구 창고를 자기들의 본부로 정했다. 여기서 밤이 되면 농장집에서 가져온 책으로 대장장이 일이며 목공일이며 기타 필요한 기술들을 공부했다. 읽고 쓰는 학습반은 대성공이었다. 가을이 되었을 무렵에는 농장에 있는 동물들 거의가 어느 정도는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돼지들은 이미 읽고 쓰기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어린 것들의 교육이 장성한 동물들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침 제시와 블루벨은 건초를 거둬들인 후에 새끼를 낳았는데 양쪽 합해서 9마리나 되는 튼튼한 강아지였다. 새끼 강아지들이 젖을 뗄 무렵이 되자 나폴레옹은 그들의 교육은 자기가 맡겠다고 하면서 어미로부터 모두 떼어갔다. 우유가 어디로 없어졌는가 하는 의문은 곧 밝혀졌다. 그것은 매일 돼지들의 먹이 속에 섞여 들어갔다. 풋 사과가 익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은 모두 이 사과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떨어진 사과들은 전부 모아서 돼지들의 식용으로 마구 창고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소리를 듣고 몇몇 다른 동물들은 투덜거렸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른 동물들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스퀼러가 파견되었다. 동지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사실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돼지가 많습니다. 우유와 사과는, 동지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돼지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돼지들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존스가 돌아올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우유와 떨어진 사과, 그리고 다 익었을 때 거둬들인 사과들의 대부분도 돼지들의 몫으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더 이상 토의 없이 승인되었다. 4. 동물농장에 대한 소문은 날로 퍼져 늦은 여름이 되었을 무렵에는 주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날마다 비둘기들을 날려보내서 이웃 농장의 동물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반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국의 가축들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도록 했다. 인간들이 쫓겨나고 동물들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다는 멋진 농장에 관한 소문은
막연히 왜곡된 상태로 계속 퍼져갔고 그해 내내 그 지방 일대에서는 반란의 파동이 그치지 않았다. 말 잘 듣던 황소들이 갑자기 사나워지고 암소들은 우유통을 차버리고 사냥말들은 타고 있는 사람을 건너편으로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10월 초 비둘기떼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무척 흥분한 모습으로 동물농장의 마당에 내려앉았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이 6명의 다른 남자들을 데리고 5개의 빗장이 붙어있는 문을 지나 농장으로 통하는 마찻길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존스만은 손에 총을 들고 앞장서서 오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농장의 탈환을 기도하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빈틈없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농장 집에서 발견한 줄리어스 시저의 낡은 전기를 일찍부터 연구하여 왔던 스노볼은 방어전의 지휘를 맡았다. 그는 재빨리 명령을 내렸고 2, 3분 후 모든 동물들이 각자 제 위치에 섰다. 스노볼은 첫 공격을 개시했다. 35마리의 비둘기들이 일제히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가 공중에서 똥을 내리갈겼다.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은 갑자기 뛰쳐나와 사람들의 종아리를 매섭게 쪼아댔다. 스노볼은 2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뮤리엘과 벤저민과 모든 양들은 스노볼을 선두로 해서 돌진해 사람들을 사방에서 찌르고 떠받았다. 스노볼 자신은 직접 존스를 향해 돌진했다. 존스는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보자 총을 발사했다. 탄환은 스노볼의 등에 찰과상을 남기며 날아가 한 마리의 양을 쓰러뜨렸다. 스노볼은 200파운드나 되는 육중한 몸을 곧장 존스의 다리를 향해 내던졌다. 존스는 총을 떨어뜨린 채 거름더미 위에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간담을 서늘하게 한 장면은 복서가 종마처럼 뒷발로 딛고 일어서서 징박은 커다란 발굽으로 후려치는 모습이었다. 이 광경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몽둥이를 던져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침입한 지 5분도 못 되어 그들은 그 길로 불명예스러운 후퇴를 하고 말았다. 동물들의 흥분은 이제 절정에 달해서 다시 모여 제각기 소리를 지르며 전쟁의 공적에 대해 큰 소리로 떠벌렸다. 동물들은 동물영웅 제1급이라는 무공훈장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 훈장은 즉석에서 스노볼과 복서에게 수여되었다. 이 전투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복병이 튀어나온 곳에 이름을 따서 외양간 전투라고 명명했다. 5. 정월이 되자 맹추위가 엄습해왔다. 큰 창고에서는 회합이 빈번히 열렸고 돼지들은 다가오는 봄철의 할 일을 계획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록 투표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비준을 받긴 했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확실히 영리한 돼지가 농장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었다. 이 일은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논쟁만 없었더라도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스노볼은 농장 집에서 발견한 농민과 목축업자라는 묵은 잡지 몇 권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혁신과 개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논쟁 가운데서 풍차에 관한 것만큼 격렬한 것은 없었다. 농장 건물에서 멀지 않은 긴 방목장에는 이 농장에서 제일 높은 지대인 작은 언덕이 있었다. 스노볼은 지형을 설명한 후 이곳이 풍차를 세우는데 적당한 장소이며
그 풍차로 발전기를 돌려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노볼은 예전에 인공 부화장으로 쓰던 작은 방을 서재로 사용했다. 그곳은 마룻바닥이 매끄럽고 반반해서 설계도를 그리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설계도는 점점 크랭크와 톱니바퀴의 복잡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마룻바닥의 반 이상이나 자리를 차지했다.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이 계획에 반대를 표명했었다. 농장 전체는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드디어 스노볼의 설계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의 회합에서 풍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스노볼이 벌떡 일어나서 풍차 건설에 찬성해달라고 열렬히 호소했다. 그는 열띤어조로 천박한 노동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동물들의 등에서 벗겨지는 날에 전개될 동물농장의 광경을 그려보였다. 전기를 쓰게 되면 모든 외양간에 전등과 냉온수와 전기 난방기를 가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곡기와 쟁기와 썰애와 땅 고르개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단을 묶는 기계도 가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연설을 끝낼 무렵에는 표결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스노볼을 노려보더니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문 밖에서 무섭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노쇠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한 거대한 개 9마리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스노볼에게 달려들었다. 스노볼은 간신히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개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달아났고 개들은 그의 뒤를 쫓았다. 스노볼은 큰 길로 통하는 길다란 목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개들은 또다시 그를 따라붙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간힘을 써서 불과 몇 인치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 사이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문 채 창고로 슬금슬금 돌아왔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지만 의문은 곧 풀렸다. 그들은 젖될 무렵부터 나폴레옹이 어미로부터 격리시켜 은밀히 길러온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어미개처럼 자라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체구에 늑대처럼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개들을 거느리고 일요일 아침 회합은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주일의 일에 대한 명령은 하달받겠지만 토론은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볼이 추방된 후 세 번째 맞은 일요일,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를 짓기로 했다는 발표를 듣자 동물들은 적잖이 놀랐다. 그는 마음을 바꾸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 특별 사업은 아주 힘든 일이며 식량의 배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스퀼러는 처음에 풍차 계획안을 생각해낸 것은 나폴레옹이었으며 스노볼이 인공 부화장으로 쓰던 그 조그만 방의 마룻바닥에 그린 설계도도 사실은 나폴레옹의 서류에서 훔친 것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이 풍차를 반대하는 척한 것은 다만 스노볼이 위험한 인물로서 나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전술이라는 것이라고 스퀼러는 말했다. 전술이요, 동지 여러분, 전술입니다. 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